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환율과 금값 폭등 발작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 또 진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재돌파하면서 시장에 지금 충격이 있고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경고까지 지금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내용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경제 박사님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분들이 이 기축통화의 이런 메커니즘과 이 패턴, 그래서 G7 국가들 있잖아요. 기축통화국들이 어떻게, 선진국들이 우리같이 이렇게 비기축통화 이런 국들을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이 기축통화로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이런 거를 이런 메커니즘을 잘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금을 공부하면서 이 기축통화 패권에 이런 메커니즘이 있구나. 그래서 금값을 그걸 계속 통제해 왔고, 그다음에 은값을 계속 통제해 왔는데, 지금 원래부터 이게 기축통화의 이런 흐름이 결국에는 변하게 되어 있었는데, 트럼프라는 이 내부적인 또 변수를 만나서 이제 그게 더 빨라지고 있는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는 점점 미국이 이런 힘이 축소되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동맹국들에게 지금 계속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3,500억 달러 빨리 투자해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압박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 불안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이 1,400원대 이상으로 급등을 해서 1,410원 이렇게 재진입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00원을 돌파한 것은 단순한 숫자적인 변화가 아니고요. 이 한국 경제가 이 직면한 근본적인 구조적 취약성도 있고, 그다음에 밖에 이 국제 금융 질서의 이 불리한 위치, 이런 거에 대한 경고 신호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9월 26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이 1,412원 이렇게 마감하면서 4개월 만에 심리적 저항선을 완전히 돌파한 이 현상은 이 미국의 3,500억 달러 선불 요구,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이제 더 우리나라한테 아마 압박을 하면서 정신 못 차리게 하면서 또 다른 이런 환율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지금 아마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아마 불리한 조건을 많이 저는 제시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많이 걱정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거는 애초에 초래한 결과죠. 워낙 지금 미국으로만 우리가 계속 경제나 안보는 미국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경제를 너무 많이 미국으로 요새 들어서 더 많이 미국으로 몰아줬죠. 몰빵이라고 해야 되나? 몰빵을 해주면서 중국이나 다른 나라 이런 다극화 진영에 이런 데는 거의 뭐 대화를 안 하다시피 하면서, 뭐 이번 정부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정부 뭐 이렇게 해서 다 늘려놓지 않았어요. 미리 대화를 해놨으면 이런데 지금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특히나 중국이랑 관계죠. 중국이랑 관계를 아예 뭐 이제는 뭐 협중으로 바꿨잖아요. 협중을 하면서 저는 뭐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중국 기술이 커지고 있다, 중국이 무서워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 국내 언론들은 계속 중국이 망하는데 무슨 소리냐 계속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런 걸로 계속 호도하면서 결국에 중국에 대한 비중을 확 낮춰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걱정되는 게, 미국에 너무 몰빵을 해서, 물론 미국이 착하고 우리를 위해주고 정의롭게 우리를 잘 해준다면 문제 없겠지만, 이 미국에 너무 우리가 올인을 한 나머지 미국의 자비를 바라야 돼요. 그런데 뭐다? 이제는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게 변수가 커지는 겁니다. 과연 미국이 자비롭게 우리를 생각해서 뭐 통화 스와프도 해주고, 그 다음에 3,500억 달러도 천천히 내라, 과연 이렇게 트럼프가 해줄 사람인지, 아니면 트럼프는 한국의 약점을 알고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들여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아메리칸 퍼스트죠, 자기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성과를 얻어내는 사람인지, 이거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라.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중국이 싫어도 우리가 우리 이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양다리를 걸쳐 놔야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런 업보라고 하죠. 이런 결과를 아마도 이번 정부나 아니면 뭐 계속해서 그런 게 이제 돌아오지 않을까, 존 버나드가 조금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존 버는 너 뭐 하고 있냐? 저는 뭐 금이나 아니면은 뭐 달러도 일정 비중 모아가고 있고, 뭐 달러 자산, 뭐 미국 주식이나 아니면 중국 주식,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은, 뭐 이런 거 꾸준히 투자하고 있으니까 달러 베이스에서 저는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원화 베이스로도 뭐 부동산을 뭐 이렇게 갖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저 부동산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서울 부동산이 오르는 이유는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다 서울로 몰빵을 하니까.
서울 부동산으로. 전체 부동산은 지금 죽고 있습니다. 계속 죽어갈 건데 서울로만 보면서 부동산이 올랐니 말았니 폭등이니 폭락이니 그거를 결정하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서울 부동산은 우리 죽기 전까지도 계속 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 거기에는 계속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왜냐? 지방을 죽이면서 계속 서울로만 몰아주니까 계속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리고 돈을 계속 풀으니까. 이거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해주고 다음 편에 제가 다음에 해드릴 수 있을 때 해드릴게요. 그래서 결론 뭐냐? 부동산은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서울 부동산은. 지방 부동산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위험하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올라봤자 이 달러 베이스한 이 원달러 환율이 이제 1,400원, 1,500원, 1,600원, 2,000원, 2,400원 넘어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지금 뭐 서울 부동산 원베일리인가? 원베일리가 50억에서 100억으로 올라봤자 이 원달러 환율이 뭐 2,400원 이렇게 올라버리면은요. 그게 무슨 소용일까?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랐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게 맞는지 저는 그게 좀 의문입니다. 물론 원베일리는 그렇게 오르면은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 거긴 희소성이 있으니까 물론 그렇게 되는데 전체 서울 부동산이 그렇게 다 오를 거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달러 베이스에서 많이 올라야 되는데 이 환율을 알다 보면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외환 시장을 잘 보게 되고요. 우리나라 이 재화를 평가할 때도 이 달러 베이스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1억짜리 부동산이 지금 얼마냐? 예전에 1,100원 할 때는 뭐 1.1억이 거의 뭐 그 달러로 했을 때는 그렇게 나왔는데 이제는 1,400원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1,100원대는 그렇게 됐었는데 1,400원을 넘어가면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거 보면서 이 달러 베이스로 우리가 이제는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왜냐 우리나라의 이런 산업들이 구조적으로 좀 내려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많이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번 말씀드려요. 달러도 모아 가시고 금이나 아니면 미국 해외 자산을 모아가라. 국장 뭐 요즘 많이 올랐다고 좋아하시지만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코스피가 5천 가면 좋을 것 같죠? 근데 환율이 2,400원 가버리면 말짱 도루묵이라니까요 여러분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스닥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환율이 2,400원 가버리면요 나스닥이 엄청나게 오르는 결과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굳이 어려운 코스피 국장에 물론 투자해도 뭐 많이 버시는 분들은 버시겠지만 굳이 어려운 싸움을 굳이 해야 될까? 저는 조금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환율 1,400원 돌파 현상의 중요성이 뭐냐? 그때 우리 과거 외환위기 당시에나 지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2년 달러 강세 시기 때 이 심리적 저항선으로 1,400원대를 우리가 봤거든요. 여기가 돌파되고 이제 1,500원이 간다고 하면요. 이제는 진짜 포모라고 하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달러 모아야겠다. 그래서 달러로 이제 수요가 더 몰리면서 비이성적인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계속 언론에서도 얘기하잖아요. 1,400원 넘어가면 큰일 난다. 이제 1,500원까지 가면 이제는 진짜 뭐 거의 뭐 사람들이 다 이제 몰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미 연준에서 9월 달에 기준금리 0.25 그러니까 25bp 인하를 했잖아요.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환율이 내려가겠구나 그렇게 다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에 하면은 1,400원대에서 이제 1,300원대로 내려가면서 우리도 이제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지 하는 에서 그렇게 했지만 금리 인하도 못하고 그 다음에 1,300원대로도 못 내려가고 지금 오히려 1,400원대로 올라왔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조짐을 봤을 때 뭔가 우리나라의 환율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경제에 안 좋게 지금 작용할 것 같은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다. 징조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금 가격은 진짜 미친 듯이 계속 오릅니다. 지금 금 선물 가격이요 3,800달러를 넘었어요. 골드만삭스는 내년에 4,000달러를 갈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올해도 4,000달러를 뚫을 가능성도 큽니다. 이 올라가는 게 엄청나게 이렇게 빠르게 가고 있고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그 실물 모을 때 실버바나 골드바 모은다고 했잖아요. 저는 뭐 쿠팡으로 제 링크도 올려드리는데요. 근데 실버바 링크 올려드릴 게 없어요. 실버바는 거의 뭐 인터넷으로는 거의 안 파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골드바는 좀 남아 있거든요. 골드바는 제 거 링크 가시면은 혹시나 사실 수 있고요. 혹시 저 이런 정보 받아보셔서 좋다 이렇게 하면은 한번 쿠팡 들어가셔서 저 이렇게 아무거나 사주시면은 저한테 도움이 되니까 한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멤버십도 가입해 주시면 저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실버바는 지금 사람들이 다 알고 엄청나게 사니까 우리 국내에서도요. 그래서 지금 수요가 작년 대비 7배죠. 7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7억 얼마였는데 지금은 뭐 50억, 60억이 늘어났다고 이 구매액이 지금 9월달 기준으로
야, 이렇게 늘어나서 엄청나게 실버바 엄청 품귀 현상으로 지금 없다고 합니다. 살려고 하면 한 달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또 골드바로 이제 수요가 가겠죠. 그럼 골드바는 있을 때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실버바 1kg짜리 산 거 있잖아요. 그게 그 200만 원 초반에 샀는데 요즘 들어보니까 200만 원 후반 아니 뭐 300만 원에 산다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따져 보시고요. 골드바도 여러분들 현물로 갖고 있으면은요.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외환 위기나 아니면은 그냥 환율 위기가 오면은 더 많이 현물은 더 급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현물이랑 여러분들 ETF나 아니면은 그냥 전자로 투자하는 페이퍼 금, 페이퍼 골드랑 이거 가치는 조금 다르다고 보거든요. 물론 같은 베이스로 한다고 하지만 이 가치 자체가 저는 다르다고 보는 이런 투자자라서 이거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더 무서운 거는요. 은 선물 가격, 그러니까 은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은은 지금 JP 모건이 원래 은 가격을 원래 통제를 했었거든요. 이제는 근데 통제를 못 합니다.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왜냐 다른 기관들이 다 붙었기 때문에 이제 은 가격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은 가격을 이제 통제를 못 하고 다 이제 누르면 사고 이렇게 다른 기관들 큰 손들이 다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 만에 8.62%나 올랐어요. 그다음에 1년에 46%나 올랐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 은이랑 금이라는 자산이 어떻게 2년 만에 40%, 1년 만에 40%, 50% 이렇게 오를 수가 있을까? 이거는 뭔가 이 달러와 그다음에 트럼프의 통화 정책이 뭔가 큰 흐름에서 좋지 않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화의 가치는 달러보다 더 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더 많이 심각한 지금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뭘 모아야겠어요? 이런 게 지금 나오잖아요. 금과 은에 대해서 이런 답이 나오잖아요. 가격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환율 상승은 단기적인 외환 수급 불균형을 넘어서 지금 한국의 이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 때문에 많이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3,500억 달러 빨리 내놔라. 500조 가까이 이런 돈을 빨리 내놓으라고 이렇게 하면서 한국의 지정학적 경제적 종속 구조를 명확히 보여주는 거다. 니들 내가 이렇게 내라고 하는데 못 내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니들 우리밖에 없잖아. 약간 트럼프라는 인물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상대 약점을 물고 늘어지고 약자한테는 오히려 더 강하고 강자한테는 또 깨갱거리잖아요. 중국이나 러시아한테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인도한테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한국한테는 지금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일본도 지금 5,500억 달러 그리고 한국에 3,500억 달러 이걸 받아서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는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키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이 동맹국들의 이런 고열을 빨아서 자기 본토에서 이제는 보호 무역지위로 가면서 리튬도 지금 자기가 이렇게 수급을 하고 있잖아요. 리튬이나 아니면 다른 뭐 인텔도 뭐 이제 국가적으로 투자해서 키우겠다. 반도체도 다시 키우고 국가적으로 이제 제조업을 또 뭐 일론 머스크는 모르겠지만 뭐 팀콕을 불러서 그다음에 다 여러 이런 국제 글로벌 CEO들 다 불러서 미국에 얼마 투자할 것이냐 이렇게 만찬했잖아요. 그러면서 great 하면서 막 좋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다 미국이 이제는 제조업을 키워야 된다. 왜냐 지금 중국에 비해 다른 나라에 비해 제조업이 너무 취약하고 미국은 너무 10개 퍼져 있어서 한 곳으로 모아서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것도 힘이 약해지면서 점점 더 이제 유지비만 올라가고 위력은 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이번에 뭐 군 장성들 다 불러 모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도 제가 길게 해드리면 해드릴 텐데 그게 다 아마도 미군의 재편, 미군의 재배치 뭐 이런 거를 노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멀로주의라고 하죠. 이제는 자기 주변만 하겠다. 그래서 아시아 이쪽 주변은 그냥 중국이 니네들이 관리해라. 그럼 우리 지금 아메리카 이쪽은 남미나 이런 데는 우리가 좀 우리 나와버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좀 해볼게 이렇게 하면서 뭐 그게 무슨 협약이죠?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협약으로 아마 합의를 보지 않을까. 서로 이제 창견 말기로 이제 점점 패권주의에서 모르겠어요. 팍스 아메리카가 점점 내려오고 이제 점점 다극화 체제로 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도 적응을 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사이에 갇혀 있는 이 한국이 문제죠. 그래서 한국이 지금 보면요. 전문가들도 환율을 경고하고 있는데 단기로는 1,450원 가능성도 경고하고 있고요. 중기로는 지금 미국과의 이런 대미 투자 협상 이게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1,600원 죄송해요. 억이 아니라 1,600원까지도 열려 있다고 합니다. 야, 이런 거 보면서 정말 많이 걱정이 된다. 트럼프의 압박은 아마도 계속 될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관세를 25% 맞겠다. 아니면 뭐 3,500억 달러 이거 주는 거는 진짜 저는 모르겠습니다. 참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뭐 환율 협상을 뭐 스콧 베센트 장관, 재무장관이랑 만나서 이걸 했다고 지금 인터뷰가 나오는데 지금 나온 걸로는 환율 조작국만 면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나오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점점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지 판이 돌아가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환율 조작국이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냐 이걸 보면은 미국이 불러서 환율 정책을 바꾸라고 압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무역 보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금융에서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신호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만 해제해줘도 뭐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뭐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해줘라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것도 저는 좀 이거 다음에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해도 우리나라한테는 그렇게 좋은 지금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어차피 이거는 무제한 통화 스와프만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외환위기만 넘기는 것 뿐이지 3,500억 달러 주는 거는 결국에는 이걸 승인해야 이거를 해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거는 매한가지다. 어차피 우리가 빚지는 거는 매한가지고요. 그 다음에 세계 역사를 봤을 때 여러분들 다 아시죠? 기축통화국이랑 이런 신용이나 이런 뭐라고 해야죠? 신용 협상을 할 때 신중해야 된다는 거 이거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IMF 겪었었잖아요. 더한 것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얘네들은 힘을 가지고 있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뭔가 우리가 뭐 이 치트키처럼 이게 뭐 황금 열쇠처럼 생각하고 하면은요 이제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제가 길게 해드릴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이나 이런 기축통화국들 있잖아요. 프랑스도 있었고요, 영국도 있었고요. 이런 기축통화였을 때 이 우리가 뭐 무력으로 식민지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 경제적으로 식민지를 관리할 때도 있었거든요. 특히나 아프리카나 다들 아시죠? 남미 이쪽 국가들 뭐 베네수엘라 뭐 다들 얘기하잖아요. 뭐 아르헨티나 뭐 다 망했었다. 그런 게 다 이런 환 공격으로 들어와서 다 그 나라 경제를 힘들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나라 경제가 힘들어져도 걔네들은 식량도 자급자족 되고요. 그다음에 자원도 많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 환율 망가져도 걔네들은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문제죠. 우리나라는 환율이 만약에 박살이 된다고 하면은요 먹고 사는 게 이게 걱정되는 거죠. 왜냐 식량을 거의 뭐 90% 80%인가요? 그 정도 수입을 하고 자원도 뭐 거의 나오지 않는 국가인데 참 이런 거 봤을 때 우리나라에 지금 위기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간 지금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좋아서 이 자유무역 이런 상황에서 엄청나게 부를 누린 한국이었지만 지금은 이제는 보호무역으로 가면서 가장 크게 피해볼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에 점점 더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를 먼저 미국이 보고 빨리 한국에서 자원을 빼고 한국에서 제조업을 빨리 미국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한국은 진짜 이제 다시 또 이제 예전 지방에 잘 나가던 제조업 도시처럼 디트로이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도시처럼 우리나라 말하면 울산이 요즘 많이 좀 휘청이고 있다고 하죠. 여수 이런 데처럼 점점 도시가 공동화되면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한국이란 나라 자체가 이제 앞으로는 또 이제 계속 이제 하락을 하면서 이제 왕년에 우리가 잘 나갔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통화 스와프를 해도 우리는 3,500억 달러는 그대로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빚으로 남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보자면요. 이 환율 상승이 이제 한국 내부적으로 이 구조적 문제점 때문에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저성장이잖아요. 앞으로 산업 구조가 이제는 저성장으로 갈 겁니다. 이거는 필연적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동산의 미래도 몰라요. 서울 부동산은 계속 오를 수 있겠지만 전체 부동산이나 자영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좋지 않을 이런 상황이 오는 게 결국 일자리 감소가 일어날 것이고 반도체나 자동차, 조선 이런 데 주력 사업은 지금 잘 가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이 중국 대비해서 이거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을까? 이거 다국화 시대가 되면서 과연 중국에서 이제 히토리를 우리나라한테 잘 안 넘기고 그다음에 리튬이나 이런 자원들을 중국에서 싸게 못 들여온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진짜 중국이랑도 대화를 터야 돼요. 그리고 러시아랑도 대화를 트고 미국이랑도 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우리는 무조건 미국만 올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사상이 퍼져 있어서 참 그것도 걱정입니다. 국민들도 이걸 계몽을 못 하고 있으니까 미래가 좀 암담하고요. 특히 반도체 수출은 글로벌 경기가 이제 글로벌 경기와 직결되는데 이제는 공급 과잉과 중국이 계속 추격을 하고 있죠. 중국이 추격을 하면서 이제 원화 약세를 부추기고 참 걱정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반도체도 아마도 중국이 이제 자립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에는 설 곳을 많이 잃지 않을까. 왜냐 미국도 이제 자국 반도체 인텔을 살린다고 하고 있고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과연 어디에 껴야 될지 참 걱정이 많이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미국의 3,500억 달러 선불 요구가 결국에는 충격으로 다가오겠죠. 왜냐 외환 보유액이 지금 4,163억 달러거든요. 우리나라 8월 기준으로 하면. 근데 여기에 고려했을 때
때 3,500억 달러는 외환 보유액의 84.1%입니다. 이 거대한 규모인데요.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만약에 한 번에 나간다고 하면 외환 보유액이 663억 달러로 급감하게 되는데, 여기 잘 보세요.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수준인 204억 달러를 근접한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다. 근데 그때 당시 204억 달러랑 지금 663억 달러랑 거의 비슷한 가치 아닐까요? 이 97년이니까요. 거의 30년 전인데, 야, 이거 봤을 때 정말 위기가 점점 다가오는 거 아닌가. 여기 지금 보이시죠? 만약에 우리가 3,500억 달러 미국에 준다고 하면요, 거의 뭐 외환위기 당시 97년 IMF 당시 그만큼의 지금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고요. 이걸 보면서 이제 환 세력들이 이제 환투기가 들어오면은 우리나라는 진짜 환율이 작살나고 경제가 작살날 수도 있겠죠.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국제기구가 제시한 한국의 적정 외환 보유액 IMF 기준으로 5,220억 달러인데요. BIS 기준 7,053억 달러 이게 달하는데, 이 코어에 엄청나게 못 미치는 규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한국은 GDP 대비 외환 보유액 비율이 22.2%로 대만 73.7, 그 다음에 홍콩 117%, 그 다음에 스위스가 89.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이러한 대규모의 이 외화 유출은 투기적인 이제 투기꾼들, 외환 투기꾼들의 이런 먹잇감이 될 수가 있어서 정말 이거는 걱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참 이게 참 어렵고요. 그 다음엔 뭐 고령화죠. 여기 나와 있죠. 2000년대, 그 다음에 2005년, 2020년 고령화 비율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요. 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경제성장 잠재력이 저하가 된다. 그래서 25년 현재 고령 인구는 18.4%에 달하고 노인 부양비가 28.6에 6으로 상승했고, 그 다음에 35년에는 고령 인구 비율이 28.4%로 급증하여 이제 노인 부양비가 52.7 이걸로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야, 진짜 이는 생산 가능 인구가 25년 지금 3,622만 명에서 35년에 지금 3,085만 명으로 급감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여기 나와 있죠. 생산 가능 인구가요, 지금 이제는 정점을 이제 찍었죠.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2050년에는 2,174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때 되면 뭐 로봇들이 뭐 대체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미래에 알 수 없는 일이고요. 지금 이렇게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은 결국에 경제적으로 아마도 이제 유럽처럼 이제 힘없는 이런 뭐라 하지, 활력이 없는 이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저녁 6시 이후에는 거의 뭐 술 마시는 사람도 없고 노는 사람도 없고 다 문 닫고 이렇게 횡하고, 지금도 뭐 그렇게 되고 있죠, 점점. 그래서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활력이 진짜 없고 이제 노인이 너무 많이 있는 이런 사회가 될 것 같아서 참 많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노인이 될 때 와, 진짜 한국이 활력이 없고 살기 힘든 나라가 될까봐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 걱정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는 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 복지 수요, 그러니까 복지 이런 게, 이런 노인 부양비 이런 게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경제 구조적으로도 생산성을 크게 약화시키고 소비는 다시 또 이제 줄어들고 저축률 하락되고 전체적으로 다 안 좋겠죠.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의 장기 미래를 봤을 때 투자 매력이 감소하니까요, 아마 돈을 다 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참 한국의 미래가 너무 진짜 암울하다. 그러니까 제가 미리미리 준비를 하라는 말이 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달러 강세를 할지 달러 약세를 할지 진짜 몰라요. 지금은 미국이 지금 수조 달러를 발행을 해서 지금 계속 이제 금리 인하를 해서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계속 하려고 하잖아요. 왜냐, 국채 수요를 계속 만들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죠, 그 부채를, 국가 부채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줄여야 되기 때문에 계속 금리를 낮춰야 돼요. 금리를 낮추면서 국채 발행은 또 많이 하고, 근데 국채 발행을 많이 하면요 달러를 또 낮게 유지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랑 SLR 정책 뭐 이런 걸 내놓으면서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도 이것도 문제가 많은데, 이거 설명하려면 또 20분 이상 드니까요. 그거 나중에 제가 올릴 테니까 꼭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미국이 이제는 트럼프가 이제 집권을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계속 금리 인하를 하면서 달러의 이런 신뢰도를 많이 하락시키면서 달러 올려, 달러 강세 만들었다가 갑자기 또 날 약세 만들었다가 갈팡질팡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우리나라도 이 신흥국들이랑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브릭스랑 이렇게 대화를 하고 거기에도 경제 교류 루트를 많이 눌려놓고, 그 다음에 미국 국채 말고도 금을 많이 모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가 지금 13년 동안 금을 한 푼도 모으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금을 많이 모으라는
얘기가 다 이런 말에서 나오는 거, 이런 이유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요, 미국이 지금 25년 8월 미국의 M2 통화량 공급량만 봤을 때도 전년 동기 대비 4.8% 급증해서 역대 최대인 22조 2천억 달러에 기록했다고 하면서 미국의 통화량도 엄청나게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산을 늘려야 돼요. 우리가 매번 말씀드려, 열심히 일하면 뭐하냐, 이 자본의 개념을 알아야 되고 자산가가 돼야 된다. 왜냐, 여러분들이 4억을 갖고 있었으면 5년 전에 S&P 500이나 나스닥 100, 여기에 나스닥 100이라고 하죠. 나스닥 100에 4억을 넣어놨으면요, 지금 5년 후에 2배가 올랐거든요. 그럼 8억 됐는데 여러분들 5년 동안 4억을 모을 수가 없잖아요. 4억을 벌 수 있을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숨만 쉬고 4억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 자산을 모아야 돼요. 4억을 여러분들이 긴 시간 동안 모을 수는 있잖아요. 열심히 절약하시고 부업 뛰시고 여러 가지 투자를 잘 하셔서 4억을 모아 놓으면요, 그때 이렇게 지금 미국이 돈을 계속 푸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기축통화를 계속 찍어낸다는데, 우리는 그러면은 이거 대비해서 금을 모으시던지 아니면은 주식을 모으시던지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의 이 자본이 방어가 된다. 일하는 걸로는 이렇게 돈을 많이 풀어버리는데 우리 임금 상승률은 이렇게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잘 보시고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미국은 이런 의도적으로 달러 약세를 하면서 돈을 많이 풀면서 결국에는 이런 금리를 낮추고 국채 위기를 벗어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국채 위기에 대해서 그런 뭐라고 하죠, 여러 가지 빚을 한국이나 아니면 일본 동맹국에 떠넘기려고 또 할 수가 있고요. 제조업을 또 부흥시키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의 이 미국 내의 투자를 더욱더 이렇게 압박을 할 가능성이 거의 뭐 100%다,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그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환율 민감성 때문에 정말 걱정이 되고요. 블룸버그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원화가 하반기 들어 아시아 통화 중 가장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며, 이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약이 향후 몇 년간 달러 환전 수요 급증을 부를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원화가 압박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분석을 했다며. 그러니까 아마도 이 대기업들도 달러를 알게 모르게 많이 모으고 있을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달러를 많이 모아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뭐 쓰레기가 된다 하고 있지만 원화는 더 쓰레기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달러 수요가 더 급증할 거를 대비해서 지금 많이 모아놔야 돼요. 지금 모르겠어요. 이게 이 3,500억 달러 이 규모의 투자 계약이 어떻게 풀릴 것인지, 이거 좋게는 풀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리미리 모아 놓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만약 환율이 오른다고 하면 우리는 뭐 에너지나 식품이나 전자제품을 다 거의 뭐 수입을 하니까 수입 물가가 상승하겠고 가계부담은 다시 또 가중이 되겠죠. 식품 특히나. 그리고 가계부담은 물가 상승으로 이게 되면서 엄청나게 지금 부담이 될 수가 있다. 이것도 참 걱정이 많이 되고요. 네, 지금 한국은행이 이제는 시장 안정화 정책에 한계를 필 수가 있다. 왜냐, 외환부역이 이제 줄어드니까요. 워낙 우리가 예전부터 환율을 지금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거 아니냐 계속 의심이 있었잖아요. 1,400원 올라가면은 다시 또 내려오고 1,400원까지 올라갔다 다시 또 내려오고, 이거 환율 뭔가 조금 한국은행에서 아니면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조금 마사지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었는데, 그런 마사지조차 이제는 외환부역이 없으면은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제 그거를 관리를 할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취약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환 뭐 공격 환투기 세력들이 이제 하락에 베팅을 해버리고 우리나라에 공격을 들어와 버리면 좀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런 걸 충분히 금융 세력들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참 걱정이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그래서 단기 환율 시나리오를 보면요, 미국이 지금 3,500억 달러 이 투자금 단기 지급 시에 미국에요, 그러면 외환 보유액이 급감하고 플러스 투기적 공격 유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중요한 거는 1,500원 이상 급등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1997년 외환위기급 공포가 재현 시에는 심리적 패닉으로 이제 환율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뭐 1,500원까지도 치솟을 가능성이 있지만 외환위기의 심리적 패닉이 또 온다고 하면요,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하기는 저는 좀 쉽지 않고 아마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냐, 역시나 미국이 만약에 이 금리 인하를 계속하면은 그나마 숨통이 트이겠지만, 뭔가 미국도 관세 때문에 뭐 물가가 인상돼서 금리 인하가 지연되거나, 그리고 한국의 성장 둔화, 이게 더 큰 거죠. 한국이 이제 성장 둔화가 되고 하면은요 1,300원에서 1,500원 장기 고착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장기 고착화가 되면서 원하는 과거 800원 수준에서 1,400원대에 이제는 안착했습니다. 이제 노멀이 될
될 것이다. 그래서 인구 구조 악화와 그다음에 중국 경기 둔화, 그다음에 미국의 패권 전략 등으로 장기 약세가 이제 지속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 및 개인 전망 저도 보면은 1,500에서 1,700원대 이 정도로 돌파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짜 위기가 오면 2,000원대까지도 열려 있다. 그래서 과거처럼 1,000원 이하 재진입은 아마도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우리나라 인구 구조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지금 경제적 상황, 그다음에 다극화 진영의 상황 이런 거 봤을 때도 아마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경기 침체와 펀더멘털 영향.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면요. 일시적으로 1,200원대로 우리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데 그런데 미국의 경기 침체가 빠를까요? 아니면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가 빠를까요? 그걸 봤을 때 여기 나와 있죠. 미국의 GDP 성장률 2.1이고 한국은 1.3이거든요. 그다음에 기준금리도 미국이 4.25고 우리는 2.5입니다. 그래서 금리 차가 1.75가 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과연 누가 더 이렇게 경제적으로 지금 좋은 상황이냐, 결국에는 돈이 어디로 쓸려 들어갈 것 같냐, 위기가 오더라도 미국이 먼저 망할까요? 우리나라가 먼저 망할까요? 망한다고 치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보시고요. 결국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원화를 많이 들고 있어야 되는가? 원화 자산으로 한 부동산에 연끌해서 투자하면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철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부동산도 서울에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으면 그건 다 부자들이죠. 서울에 진짜 올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원래 부자니까 별 걱정이 없는데요. 내가 연끌해서 산다, 내가 빚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아마 이런 경제 위기가 오면은요 다 청산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런 경제 위기가 올 것 같고 좀 뭐라고 하죠, 위험 상황이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엔 여러분들 빚내지 마시고, 그다음에 안전한 데 웬만하면 투자하시고, 안전한 데가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환율 이런 영향 때문에 외화 자산들이 안전하다. 달러나 금이나 아니면은 여기 나와 있죠, 해외 ETF 이런 게 환율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이런 쪽으로 투자하는 게 낫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단기간에 지금 1,450원 시험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미 협상이 지금 잘 안 된다고 하면요 1,600원대까지도 열어놔야 된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있고, 미국 자체로도 문제가 좀 많습니다. 미국은 몇 달 만에 이게 지금 미 부채가 1조 달러가 또 금방 늘어서 1.2조 달러가 금방 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미국도 지금 7월에서 9월 달까지 불과 2개월 만에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 미국도 부채가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미국의 문제를 아마도 주변 동맹국들에게 떠넘기고 같이 또 이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채를 계속 발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리를 계속 내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채나 선진국채 금리가 계속 급등을 하고 있죠, 장기채가. 그래서 이제 세계는 지금 점점 봤을 때 자원의 이런 원자재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도 지금 원자재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강국들이 이제 앞으로는 뜰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요즘 뜰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이란, 중국, 브라질 이런 데가 요즘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베네수엘라도 지금 오일로 올라오고 있죠. 이런 걸 봤을 때 자원이 없는 한국의 이런 취약성이 더욱더 이제는 부각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금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은요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계속 매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국채는 미국채를 거의 중앙은행들에서는 매입을 안 하고 오히려 금을 요즘 서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중앙은행들이 매입하는 자산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요즘 안 오르고 있고 금이 오르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금은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패권의 변화가 오고 있다, 이게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 때문에 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골드만삭스는 지금 강력한 중앙은행 수요와 그다음에 금리 인하 때문에 이제 향후 12개월 동안 금이 이제 14%를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더 위험한 시나리오도 이제 상승폭이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래서 금이 4,000달러는 넘어가고 5,000달러까지, 아니 6,000달러까지도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지금 예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투자자들은 그다음에 이제 금이 많이 오르니까요, 금은비를 보면서 은도 많이 이제 오르겠구나, 은이 저평가구나, 이렇게 하면서 은도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 은의 1년 차입 비용인 지금 은 임대 금리가요 올해 들어 5번째로 5%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는 거의 0%에 가까운 역사적 수준을 훌쩍 넘는 수치로 공급 부족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뉴욕은 은 선물과 그다음에 런던 현물 가격 간의 이 차이가 온스당 1.2달러로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편 코맥스 창고형 은 재고는 1992년 기록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을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에 대한 수요도 지금 역사적으로 계속 높다. 그래서 제가 은도 이제 좀
좀 저도 모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은혜 가치도 얼마나 오를지 모르겠어요. 은은 뭐 오르면은 뭐 2배, 3배는 기본으로 올라버리니까 참 이게 이제 시작했다고 하면요 모르겠습니다. 몇 달러까지 갈지. 그래서 은에 대한 내용도 제가 따로 찍을 수 있으면은 찍어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 지금 예상도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봤을 때 참 기대가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실버바나 여러분들 골드바는 지금 있을 거예요. 골드바는 있으니까 사실 수 있을 때 모르겠어요. 저는 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선택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앞으로 진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이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뭐 미국 주식이 지금 계속 고평가다 이런 논란도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갈 거다 이렇게 예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예상은 또 다음에 해드릴게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오늘은 지금 환율에 대해서 지금 그리고 한미 통화 협상 이게 관세 협상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예상을 해봤고 그래서 환율이 너무 많이 걱정된다. 그리고 무제한 통화스와프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요약해드릴 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고 여러분 진짜 요즘은 진짜 이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위기에 대비를 꼭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랑 구독 그다음에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가입이나 혹시 저 쿠팡 링크 이렇게 도와주실 분들은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